공연 중에 이제 어떤 조금 나이 드신 여자분께서 사탕을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정말 천천히 벗기시는데 이론적으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청구를 할 수는 있을 텐데 개인에 대해서 저도 이게 가끔 하다가 움찔할 때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박자가 달라질 수도 있나요? 제가 듣고 있다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브라보! 하면서 막 박수를 친 거예요. 너무 빨개지면서 오늘도 서초동 저희가 1편에서는 연주자의 매너, 연주자가 무대 위에서 어떻게 에티켓을 지키면 좋을까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얼마 전에 한 클래식 공연을 둘러싼 관객의 태도에 대해서 모두가 생각하는 계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또 관객의 매너도 생각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공연장은 우리가 연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주제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초동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지휘자 지중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각자 개인적으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장일범입니다. CPBC 평화방송에서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오전에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음악 평론, 해설, 콘서트 기획도 하고 있고 강연 많이 하고 있고 DJ를 한 지가 20년이 됐더라고요. 그 작년 10월 달에. 그래서 앞으로 한 30년 더 할 예정입니다. 100세 시대인데 네.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정훈이라고 하고요. 예, 저는 오늘 이 자리에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관객 청중의 대표격으로 좀 나온 것 같고요. 1년에 따져보면은 한 2주에 한 번 정도? 1년 통하면은 한 25번에서 30번 정도, 회 정도 이제 공연을 실제로 가는 청중의 입장에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저 가지를 못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소초동에 소재하고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음악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오늘 주제가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서초동, 네. 법조계 서초동, 예술의 전당 서초동, 우리 모두 서초동. 음악회도 많이 다니시고 해설도 하시고 진행도 하시고 음악회를 기획도 하시고 또 많이 다니시잖아요. 전국을 전 세계를 다. 그 음악회나 어떤 공연장을 다니시면서 어떠한 관객석에서의 불편함을 한 번씩 느껴보신 적 있으실까요? 서로 옆에 사람들과의 어떤 문제, 아니면 의자가 갑자기 삐그덕거린다. 정말로 좀 포괄적으로 한번. 저 어저께 이제 롯데 콘서트홀에 갔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한 분이 옷을 이제 두껍게 입으신 거예요. 그 패딩 입으셨는데 바삭바삭. 소리가 나니까 엄청 신경이 쓰는 거예요. 맞아요. 또 겨울에 되면 그게 엄청 신경 쓰여요. 그래서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이나 그런 유명한 극장들에 가면 옷을 다 벗깁니다. 옷을 못 입고 들어가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겨울에는 그 옷을 입으면 안 되고 그걸 다 클럭에다가 가르데롭에다가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를 좀 입을 사람은 들어가고 알아서 하는 약간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패딩 같은 거 입었을 때 축축 소리가 많이 나서 그게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서로에 대해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은 또 음향에도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전 독일에서 많이 활동을 해봐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다른 나라 또 모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독일 같은 경우는 99%다 옷을 맡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만약 안 맡기고 그냥 들어간다 그러면은 문 앞에서 제지를 당하고 맡기고 오시오. 또 그만큼 그 맡기는 공간이 또 되어 있고 또 그 인력이 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은퇴하고 그 일을 많이 하니까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젊은 대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근데 맡기는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가방을 한국에서 맨날 들고 들어가거든요. 물도 마시고 이러려고. 근데 비엔나 슈타츠오퍼에서 딱 안 된다. 가서 맡겨. 그래가지고 그걸 맡겨야 돼요. 그러면 역시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안 되고 그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그거를 선진적으로 지금 없앴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걸 선구적으로 없애셔가지고 세종문화회관도 없어지고 국립극장도 없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방은 아직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가면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데 다시 좀 부활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관객을 위한 가장 중요한 그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오늘의 토크의 또 이 매력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통통 튀는 갑자기 민원도 들어오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어디가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클래식 공연, 오페라나 콘서트나 리사이틀을 다 통합해서 이게 서구 문화잖아요. 서양에서
예전에는 이제 왕실에서 일어났다 아니면 살롱에서 아니면 시립극장이라도 어떻게 보면 사교의 장이었는데 그때부터 있었던 극장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옷 코트를 맡기고 하인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누군가가 그 동네에서 인력 창출도 하고 근데 그 문화가 계속 이어진 것과 우리나라에서는 문화를 일본을 통해서 또 뒤늦게 받고 하는 데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통일이 안 돼 있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최근에 어떤 공연을 보셨나요? 최근에 본 공연은 12월 초에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이었고요. 근데 아마 그게 이제 모두에 말씀하신 그 사건 이후에 첫 공연이라서 아마 굉장히 그 예술연당 공연장 측에서도 그렇고 기획사 측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기획사가 같아서 아마 그 굉장히 공연 시작할 때 인터미션 시간에 그렇게 엄하게 주의를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공연장이나 기획사 모두 좀 신경을 쓰고 관객들도 조금 그날은 분위기가 약간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만약에 내가 내 휴대폰이 그날 올리면은 나는 이제 공연장에서 퇴출되고 매장된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약간 날선 연장된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공연이었어요.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언론에도 노출이 되고 최근 들어서 관객 매너에 대한 논란이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솔직한 말씀드려서 그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많은 이제 미디어의 노출도 있고 해서 많이 이게 오픈이 됐는데 그 관객 매너는 예민함의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그것들을 서로 또 배워나가야 되는 또 문제일까요? 근데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들어갈 때는요 되게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더 악기 소리나 이런 걸 다 굉장히 다 주의 깊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귀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데 거기에 삐리릭 소리 난다거나 뭐 옆에서 카라멜을 까먹는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또 신조어가 좀 생겼잖아요. 뭐라고 하죠? 관크? 관크. 아, 네네. 그 신조어 전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저는 그런 신조어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어원은 좀 불분명하긴 한데 관크라고 하면 약간 좀 어감이 약간 부정적 어감으로 이렇게 뭔가 그런 일을 하는 관객에 대한 분노나 이런 걸 좀 담아서 좀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통용되는 표현인 것 같고요. 왜 그게 생겨났을까? 그러니까 그 관객분들의 수준이 높아져서일까? 아니면 그냥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된다일까요? 관객들의 수준도 높아졌다고 생각하고요. 예술연당에서 저는 그 굉장히 좋은 시도를 한번 했었다고 생각하는데 기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 사탕을 이렇게 마련해 줬었는데 그게 루체른 페스티벌이나 이런 스위스에서는 늘 리꼴라를 종이로 깔 수 있게 해서 칙칙 소리 안 나게끔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중간에 누구라도 먹을 수 있게 이만큼씩 가져가게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 그게 없어진 게 아마도 팬데믹 이유도 있고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시민의식의 시민의식의 결여로 그게 좀 없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아쉬워요. 누군가 계속 그런 이 스폰서링을 해서 그걸 좀 해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하여튼 아직도 뭔가를 이렇게 찌직찌직하면서 먹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탁 이렇게 보거든요. 예민하게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관객의 수준도 높아졌고 그래서 더욱더 그렇지 않나. 약간 경계가 모호한 것 같아요. 어느 분들은 이것도 나의 자유고 나의 권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어디까지가 관객의 권리일까요? 저도 한번 뮤지컬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또 다른 문화더라고요. 오히려 뮤지컬 쪽은 사실 막 더 엄숙해야 되고 클래식 음악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민감하죠. 이상해졌죠. 예. 시체관극이라 그러잖아요. 아 시체관 또 신조어가 나오네요. 그게 브로드웨이 같은 데 가면 진짜 신나게 마지막에 다 일어서가지고 막 정말 자유롭게 자연스러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지막에 탁 이렇게 하고 뭐 사진도 찍지 말아야 되고 막 탁 그 배우를 존경하고 막 이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비뚤어진 문화가 된 것이 아닌가. 이거 자연스럽게 즐기지 못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저도 이제 일본에 가서 공연을 봤을 때는 약간 경직된 그 느낌을 받았었어요. 조금 한국인의 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조심조심하는구나. 근데 지금의 시체관극 이거는 전혀 다른 색깔인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게 관객의 의무일까? 전 약간 배우에 대한 신성시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닌가. 공연을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배우를 보러.
근데 저는 이게 기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한국의 클래식 팬덤이 옛날보다 많이 확대된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국제 콩쿠르에서 해서 팬덤을 이끄는 이제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클래식 음악의 관객층이 많이 확대된 것도 사실이고, 새로 클래식 팬덤으로 유입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공연장에 가면은 그냥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뭐 조용히 해야 된다, 휴대폰 뱃소리가 넣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은 그냥 따로 교육이나 안내가 없어도 인지할 수 있는 거지만, 예를 들면은 패딩이 방해가 된다, 패딩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방해가 된다, 심지어 그걸 넘어서서 만약에 공연장에 2,000명의 관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뭐 1,000몇백 명이 패딩을 가지고 오면 사실은 그게 홀에 어쿠스틱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클래식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있거나 업계분들을 알아서 이렇게 얘기를 듣거나 하지만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또 외국과 달리 사실은 공연장에 가보시면 한국은 굉장히 젊은 관객들도 많고 연령층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외국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의 공연장에 가면은 거의 이제 뭐 연금 생활자층의 나이 되신 분들이 주류라면은,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20대부터 뭐 70대 이상까지 다양한 층이 존재를 하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일어난 어떤, 어떻게 말하자면 뭐 좀 과도기적인 현상 아닐까?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그 코로나 팬데믹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 나누셨는데, 네. 그러면은 부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예술의 전당을 이렇게 공연을 기획하는 그 입장으로서 정말로 그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나요? 공연 찾아오는 분위기와 아니면 관객들의 어떤 그 계층의 변화의 분위기가? 하이든이 놀람 교향곡을 썼던 이유가 졸던 관객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 작곡을 했던 것만큼, 최근에 이게 일어났던 뭐 관객들의 그런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서초동 이 시즌을 첫 번째를 이제 촬영을 그때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사담으로 손희룬 작곡가랑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나눴었냐면, 최근에 관객들이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패딩 소리, 그 다음에 졸다가 뭐 책자를 떨어뜨리는 소리,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 사탕을 까먹는 소리, 그러니까 연주자들이 무대에서 들었을 때 되려 관객들이 내는 그런 소리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곡으로 써보는 게 어때? 라고 사실 제가 좀 약간 농담, 이제 반, 진담 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연주자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작년인가 저희 기획 공연 중에서 마티네 공연이었었는데, 그 공연이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송출이 되는 공연이었어요. 공연 중에 이제 어떤 조금 나이 드신 여자분께서 사탕을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조심스럽게 살짝 이렇게 보스락보스락 하면서 이렇게 껍질을 벗기시는데, 이게 정말 천천히 벗기시는데 이 소리가 사실은 그 지휘자한테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들렸었나 봐요. 1악장이 끝나고 라이브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자가 뒤돌아서서 이 사탕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되니까 사탕을 좀 빨리 까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멘트를 하고 사실 2악장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이런 카페나 저희가 그냥 건물이 아니라 공연장은 어떻게 보면 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거에 맞게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객들도 음악회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이 시간과 그 다음에 돈과 이런 것들을 다 투자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 그냥 이런 뭐 카페라든지 다른 그 장소에 가는 거랑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객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권리, 내가 이 음악을 이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술들을 이 순간만 지나버리면, 사실 이거를 똑같은 연주자와 똑같은 단체가 오더라도 사실 시간이 지나져 버리면은 이게 음악이 똑같진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이제 그 스페셜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 아무래도 이런 요즘 관객들은 더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본인의 이제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모든 공연장에서 이제 안내 멘트가 나가잖아요. 아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관객 여러분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안내 멘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공연 이제 시작할 때 연주자라고 지칭을 하면은 무대에서 한 번 더 즉흥적인 이제 서프라이즈 멘트를 날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멘트가 중복이 되는데, 우리가 안내 멘트가 나왔는데도 효과가 없었다가 이 연주자가 이야기했을 때는 효과가 뒤가
있죠. 네,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은 연주자들이 조금 뭐 연주장에서 직접 얘기를 하시든 아니면은 뭐 소셜 미디어를 통하든 좀 더 관객이랑 소통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 있는 사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작년에 예를 들면 대중음악 공연을 갔는데 그 공연은 가수분이 항상 공연을 시작할 때 관객들한테 이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공연이니까 이 시간을 즐겨주시고 녹화나 촬영 같은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휴대전화 불빛이 나오는 것도 객석이 깜깜한데 방해가 되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가수의 팬덤은 당연히 공연 도중에는 휴대폰을 꺼내지 않는 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앵콜을 할 때만 마지막에 뭐 자기 기록용이든 SNS에 올릴 용이든 사진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은 좀 클래식 음악가들이 청중들이랑 좀 그런 접점을 좀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중음악 팬덤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그 내가 팬으로 좋아하는 저분께 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제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의식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스타 연주자나 명망이 있는 연주자분께서 좀 하시면은 그런 게 예술연당이나 공연장에서 그 미리 녹음된 안내멘트를 100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영화관 가면은 또 안내멘트 나오는데 그 배우들이 나와서 하잖아요. 어떤 곳은 또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아시아 청중하고 이제 유럽 청중하고 이제 다른 점이 있는데 오페라 극장에 갔어요. 오페라 극장에 갔는데 코를 빵 풀더라고요. 뭐 하고 있는데 빵 풀고 빵 푸는데 그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 푸는 거는 오히려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코를 훌쩍이는 거. 훌쩍이는 거는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이거 근데 일본 사람들은 계속 훌쩍이거든요. 이게 또 일본은 또 미덕이야. 그래서 그 코를 풀면 안 돼. 이거 하면서 굉장히 다른 청중들한테 굉장히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플러스 저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목요일 아침 공연, 아침은 리허설이잖아요.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고 라두 루프가 피아노 치고 그때 했는데 그날 이제 스크리아빈을 연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카르도 무티가 쭉 소리가 쫙 아름답게 나오는데 그날 오전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청 많이 25불짜리니까 오픈 리허설로 엄청 많이 와가지고 있는데 왜 기침을 했더니 리카르도 무티가 이렇게 뒤돌아보더니 You know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뽑아내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기침을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막기라도 하든지.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그때 다 웃으면서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아하하. 근데 진짜 기침을 할 때 그냥 아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막으려는 행동을 해야만 공연에 방해가 덜 된다는 거, 그거를 이렇게 좀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속에는 오장육부가 다 튀어나와서 왜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죠. 저도 이게 가끔 하다가 움찔할 때 있어요. 어떤 커다란 자극이 되는 소리들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떨어지는 거. 그게 오히려 되게 저는 뒤돌아 있잖아요. 지휘를 할 때 단원들은 그거를 못 느껴요. 잘 오케스트라 플레이어들은 보이니까 저기서 뭐가 떨어졌거나 저는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더 크게 느껴요. 그럼 박자가 달라질 수도 있나요? 프로입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관객 매너에 대해서 요즘에 또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박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단적인 예로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3악장이 끝나고 그 박수는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 근데 저는 반반이에요. 어느 정도 너무 경직되지 않았으면은 그 다음에 서로 방해가 안 된다면은 관객의 호응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저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공기를 제 등에 뭐가 있나 봐요. 이렇게 세포가. 예를 들면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을 3악장 하는데 저 스스로도 그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터트리고 해석적으로 트리엄프가 나와요. 그 트리엄프가 나온 다음에 4악장에서 비극이 들어갔을 때 저는 그때 나오는 박수는 저의 해석이 들어가는 박수예요. 어떻게 보면 우연적인 효과죠. 그런 이제 관객이 어떻게든 같이 호응하는 것도 요즘에 들어서는 뭐라 그럴까 서로 또 방해가 된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 관객의 호응은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악장간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6번 3악장이라든지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 같은 경우도 그 엔딩의 구조나 하면은 연주가 잘 되면은 박수가 안 나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음악에 더 몰입하는 그냥 수도 일부 있고. 청중의 일탈이 아니고 그거는 대부분의 청중이 그러니까 박수를 안 치는 것도 악장 간 박수를 삼가야 된다라는 어떤 내면에 있는 그런 것 때문이지 사실은 저는 이제 영상을 제일 많이 접하는 건 아무리 봐도 베를린 필의 이제 디지털 콘서트홀 영상을 많이 접하는데 그 영상을 봐도 사실 뭐 브라임스 바이올린 협주곡이나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같은 경우는 1악장을 잘 끝내면 연주가 잘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베를린 필 정기 연주회인데도 청중의 한 40% 이상은 박수를 치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특정한 곡들이 좀 있고 근데 반대로 절대로 박수를 바로 치면 안 되는 곡들이 있죠. 예를 들면 말로 교향곡 9번 4악장이라든지 소위 말 안다 박수라 가지고. 예, 뭐 아니면은 이제 뭐 바흐나 모차르트의 무슨 비단조 미사나 뭐 레퀴엠 같은 종교 음악이라든지 그런 이제 끝났을 때 좀 여운을 최소한 10초라도 더 해야 되는 곡들이 있고 그런 곡들이 이제 바로 안다 박수나 바로 박수가 나오면 오히려 분위기를 깨는 곡들이 있는 것 같고 6번 사악장도 예, 그렇잖아요. 예, 끝나고 그래서 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최근에 느낀 거는 이제 지휘자분들이 그런 걸 좀 이제 의식을 하시거나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말로 교향곡 9번 4악장이 끝나면은 연출이 들어가지, 연출이 들어요. 지휘봉을 바로 안 내리고 이거를 지휘봉을 이렇게 해서 한 뭐 이렇게 팔이 아프시더라도 한 30초 정도 들고 계시면은 이제 대부분의 99%는 이제 그 같은 공연장에 호흡을 하면 이제 분위기를 느낄 텐데 물론 이제 그래도 이제 눈치 없이 안다 박수나 내지는 모른다 박수를 치시는 분이 있으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곡별로 저는 조금 상이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연주자랑 청중들이 교감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지휘자가 사인을 주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휘봉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사인을 주시는 게 맞겠죠. 그런 부분은 관객은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는 게 맞겠고. 앉다 보니까 이렇게 앉다 보니까 저희는 뭔가 계속 지금 요구 조건이 들어와야 될 정도. 내가 민원 접수대 같아요. 네. 그런 변화들이 그건 어떻게 교육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또 평론가님께서도 하시잖아요. 보통 이렇게 해설을 하시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느끼세요? 이게 이제 18세기, 19세기에는 사실 악장마다 다 박수를 쳤잖아요. 마음에 들고 지금 앙콜도 하고. 당시에는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같은 그 댓글이었죠. 저 악장이 끝나서 너무 박수가 좋아. 좋아. 그러면은 다시 하게 되고 그 곡이 판권이 더 높아지고 이런 식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이게 사회적인 요구와 성숙도에 따라서 점점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클래식도 음악도 뭐 빈도 그렇고 중간에 박수를 안 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끝까지 다 듣고 박수를 치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교육이 돼 가고 있는 경우 박수를 안 치게 되는 것도 바그너랑 말러의 영향도 커요. 그렇죠. 그들이 약간 그 예술가로서 힘도 있었고 조금씩 만들어 나갔던 분위기가 있었지 않나. 또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녹음이 되면서 조금 더 경직된 클래식 음악회를 듣는 문화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면 녹음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서양 음악 쪽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몰랐는데 우리 음악 국악 관현악단 이렇게 공연을 보러 가면은 또 색다른 문화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관객분들이 추임새 넣듯이 약간은 처음에는 어떡하지? 이 분위기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어색했어요. 또 그분들이 또 이제 서양 음악을 또 즐기시려 유입되면은 또 어색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호응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가 근데 그거를 어떻게 또 보편적으로 또 잘 만들어 나가야 되나 어려운 숙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게 창극 우리나라의 판소리나 일본의 가부키나 이런 거에는 이 중간에 일이 들어간 거죠. 요 추임새가 창극도 보다 보면 판소리도 보다 보면 막 좋다 뭐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고기는 그거의 트래디션과 문화가 있고 클래식은 또 클래식대로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많이 보면 자연스럽게 경험해서 이게 뭐 꼭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 해당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프로 스포츠도 예를 들면 야구를 보러 간다라고 하면은 그 응원 문화라는 게 있고 그게 뭐 심지어 구단마다 좀 조금씩 다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면 다른 종목으로 가면은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예를 들면 클래식 음악도 본인이 이제 뭐 클래식 음악에 취미를 붙여서 처음으로 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모르고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면은 사실은 근데 그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을 하지만은
보면은 우리가 처음 접하는 일을 뭔가를 할 때 다 뭐 책을 보고 공부를 하거나 어디 가서 뭐 라디오를 통해서 안내를 받거나 공연장에 뭐 지시사항을 듣거나 다 그렇게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가서 내가 잘 모르는 데 가면은 사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좀 눈치를 좀 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분위기에 맞춰가려는 노력 같은 걸 좀 하는 게, 이게 사실은 클래식 음악의 공연장에 예를 들면 몇백 명 혹은 몇천 명의 청중이 모이면은 사실은 이게 서로 다 모르는 사람이고 뭐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공연을 우리가 즐긴다는 어떤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거에 방해가 되지 않은 행동은 뭘까라는 거는 사실은 필요한 행동이겠죠. 그 인터넷 사이트 이제 클래식 음악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 모르기도 하네, 내지는 그런 질문들이 올라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되게 모르니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뭐 클래식 음악을 먼저 많이 들어서 공연장에 익숙한 사람이 알려주든지 아니면은 뭐 클래식 FM에서 알려주든지 그렇게 하면 될 문제인데, 거기에 익숙한 팬과 새로 유입된 팬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나 이런 걸로 이제 비화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굳이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공연을 잘 즐기자는 공통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조금 배려를 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좀 생각을 하면은 서로 이렇게 반클하고 비난하고 뭐 그럴 문제는 또 아닐 수도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그 시민의식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되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다들 관객이 이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공연장에 왔잖아요. 작년 12월에 이제 기사가 될 만큼 굉장히 사건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관객들이 다 같이 이제 똑같이 느낀 그 피해 상황들을 같은 소리로 이 그 원인 제공자에게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청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이론적으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청구를 할 수는 있을 텐데, 개인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표를 구하기 힘든 공연에 그것도 하필 그 조용한 2악장에 그렇게 했다라는 피해는 사실은 공연 전체를 망쳐버릴 정도로 막대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그게 그냥 손해배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그럼 뭐 얼마를 배상을 해줘야 되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론상으로는 피해를 배상을 해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그 순간에 뭐 일탈 행동 같은 건데, 그럼 그게 기획사한테 책임을 물기도 어렵고 공연장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굳이 따져본다면은 예를 들면 그 사람을 특정을 해서 공연장을 출입을 금지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향후 뭐 그 아티스트나 그 기획사 공연에 티켓을 뭐 못 사게 한다든지 뭐 그런 이제 방법이 뭐 현실적인 방법일 텐데, 사실은 뭐 그것도 공연장 내지는 기획사의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쉽지가 않은 거고, 예, 결국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 뭐 소를 잃은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뒤에 뭐 그 방법이 뭐 아티스트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든, 아니면은 좀 더 홍보를 하는 방식이든, 아니면 뭐 안내 방송을 더 많이 하는 방식이든 간에 뭐 외양간을 고치면 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갈 문제는 아니고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이제는 필요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게 또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이제 극장에서의 안내 정도보다도 직접 아티스트들이 조금 더 나서서 어떻게 보면은 규칙을 만든다기보다 안내를 더 견고하게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저도 멘트를 좀 연습해야 되겠네요. 저는 그 핸드폰이 울렸을 때 그 재미있는 몇 가지 상황을 봤는데, 파보 야르비가 지휘를 하고 있었어요. 도이치 카마필하모니 브레멘. 따라랑 소리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리듬이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를 딱 보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위트 있고 사람들이 민망하게. 와, 다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또 삐리디디 띠리디디 띠리디디, 근데 그거 하니까 그 바흐를 연주하다 그 아티스트 갑자기 삐리비리 삐리비리 그걸 똑같이 연주한 적 있잖아요. 그런 오히려 유머가 청중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경각심,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주는 것 같아서, 때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보면은 방법은 또 다양하게 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많아지면 안 되는데. 매너라는 거는 우리가 쌓아져가는 문화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유럽에서도 클래식 음악이 정말 수백 년간 어떤 시행착오를 막 겪으면서 왔잖아요.
아까 그 악장간 박수도 100년도 안 됐죠.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게 뭐 1, 2, 3, 4 악장 이렇게 순서대로 안 했었으니까요. 말러 교향곡 초연 때만 해도 딴 악장 했다가 갑자기 뭐 모차르트 뭐 가곡이 나왔다가 뭐 3악장 했다가 뭐 그러다 박수 많은 쪽은 좀 살리고 이런 쪽으로 갔으니까요. 관객 호응도 중요하고 매너도 잘 지켜야 되고. 사실 요즘 그 정기 연주에는 되게 고급화되고 좀 어떻게 보면 귀족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음악회들이 있잖아요.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질문하셨던 그 관객층 코로나 이전,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이제 소위 국제 콩쿠르에 이제 그 우승한 피아니스트들의 이제 출연으로 인해서 조금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게 팬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팬덤의 문화가 공연장의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저는 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긍정적으로요. 반반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예전에는 소위 이제 한국 아티스트보다는 해외에서 있는 아티스트를 초청을 해야 티켓이 조금 팔리고 이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한국 아티스트도 티켓 파워라든지 팬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네. 반면에 팬덤이 많이 생기는 아티스트들이 소위 이제 그 저희의 일반적인 음악회 형식의 보통은 1부에 협주곡을 하고 2부에는 심포니를 하는 형태인데 이제 1부에 협주곡이 끝나면 이제 우르르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제 관객이 이제 객석이 텅 비어서, 그리고 분명히 1악장의 호응도는 어마어마했거든요. 1부의 호응도는. 네. 어마어마한 함성이 들렸는데 2부는 약간 맞아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무대에서 느끼실 때는 아티스트, 특히 지휘자분이 보여요.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것 같아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저는 또 네. 궁금한 점이 있어요. 무대 나올 때 보이죠. 그냥 단적으로 저기 저 요만큼 비었네 갑자기. 이게 드문드문이 아니에요 그게. 조금 뭐라 그럴까 아쉽죠. 아쉽죠. 그래가지고 예전에 사라창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워낙에 그 앞에 전반부에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때 바꿔서 한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앞에 교향곡하고 뒤에 협주곡을 넣고, 왜 그러셨어요? 아니 자꾸 가가지고 그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뭐 5주년 음악회 할 때 원래 저는 앞에서 성악을 하고 뒤에 사계 공연을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저 기획하는 쪽에서 앞에 하면은 간다 그 팬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바꾸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사계를 하고 뒤에 성악을 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끝까지 청중들이 다 남아가지고 있었는데 참 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사실 아티스트들한테 조금 얘기를 이렇게 간혹 할 때가 있는데 1악장 끝나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출연자 출입 구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가면 막 이렇게 팬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 팬들이 이제 1부가 끝나면 아티스트가 출연자 출입 구문으로 나올 거야 이러면서 이제 우르르 가서 이제 막 인사를 나누고 뭐 이제 하죠. 그래서 저는 2부가 다 끝날 때까지 공연이 다 종료가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게 같이 함께한 교향악단 오케스트라에 대한 배려 이제 그런 것들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끝날 때까지 안 나왔어요. 네. 이 협연자들이. 그게 안 나왔고, 아니면 자기가 그걸 보러 들어가든지 객석으로 그런 둘 중에 하나였는데, 요새는 중간에 나와가지고 사인하고 뭐 이렇게 꽃다발하고 이렇게 하기 너무 좀 좋은 건 아닌 것 근데 같아요. 오히려 해외 솔로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2부에 공연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건 어떻게 함께한 아티스트의 저는 배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관객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들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객 매너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관객과 객석과 무대 모두가 서로 배려를 해야 되는 그 문화가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술단이 너무 잘한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술가 아티스틱 그 도어 있잖아요. 그 들어가는 문을 옛날에는 막 아무나 막 들어갔었어요. 근데 거기를 철저하게 시큐리티를 확실하게 해서 그 다른 뭐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런 데 다 밖에서 기다리지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선진화한
한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칭찬을 사실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게 된 약간 그 에피소드가 몇 개가 어, 있는데 어, 저희가 공연장에서 네. 이제 좀 오픈이 되었더니 낮에 그냥 들어오셔서 다들 저희가 이제 아티스트를 전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무대 스태프들이 들어와서 그냥 거기 무대 위에 올려있던 스타이밍 피아노를 그냥 치시고 개인 이제 영상도 올리시고 그런 분들도 계셨고 와우. 해외 오케스트라였는데 오케스트라 리허설을 하러 왔는데 분장실에 그분의 이름이 적힌 약간 음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그냥 드셨는데 그날 엄청 탈이 나서 정말 응급실에 실려가신 적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악기에 또 이슈가 있었던 분실의 이슈가 있었고 이야.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연주자가 연주 전에 굉장히 긴장도 많이 맞아요, 하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본인 이렇게 좀 정리할 시간들이 네, 좀 네, 필요하잖아요. 네. 쉴 새 없이 들어가서 그냥 문을 똑똑똑똑 하시면서 이제 인사도 나누시고 힘들어. 사실 또 이렇게 얼굴 뵈면은 실은 내색을 또 맞아, 못하시니까 맞아. 네. 다 괜찮으신지 아닌지 사실 또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몇 가지 다 이제는 조금 더 이상 힘들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좀 옛날에 카라얀은 공연 끝나고 들어와가지고 박수 치는 시간에 사인해줬잖아요, 음반에. 그때는 정말 일반 관객인데 뽑아가지고 10명이고 20명이고 그 시간에 또 사인하고 그 추첨을 해서 나가 들어갔다가 그거가 아닌 이상 계획된 게 아닌 이상. 아무렇게나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팬으로서 좋아하고 팬심이 있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아티스트랑 청중이 접하는 거는 그냥 무대에서 접하면 되는 거지. 무대에 최선을 다한 공연과 아낌없는 호응으로 접하면 되는 거지. 그걸 넘어서서 뭐 예를 들면은 다른 뭐 사인이 됐든 뭐 대기실의 만남이 됐든 그거는 뭐 아티스트가 원해서 하면은 모르겠지만 서로 협의되지 그건 아닌 거죠. 예, 청중과 아티스트는 무대에서 만나는 거고. 사인회도 또 예. 이렇게 로비에서 네, 있으니까. 네. 네네네. 그러면 좀 정리해 볼게요. 그래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 관객 매너라는 것은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런 것도 있으면 좋겠고 많은 솔루션들이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매너이지 않을까. 내 옆에 사람도 생각하고 아티스트도 생각하고 나 스스로도 좀 이렇게 좀 나는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한번 찾아봤어요. 그 관객 매너. 그러면 관객은 오디언스잖아요. 매너는 에티켓이고. 그 사전적인 의미가 에티켓 같은 경우는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의가. 그 다음에 오디언스도 어원이 라틴어로 듣다. 듣는 것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인 것 같아요. 그거는 경청하는 거고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 관객 매너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바르게 해서 경청을 하는. 제가 끝으로 저의 웃긴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도 되나요? 오늘 진행자가 둘이래 가지고 아니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방위 때 요때였어요. 이수연당에 로얄 무슨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조용창 선생님이 협연을 했어요. 맨 앞자리인가 두 번째 자리에서 제가 듣고 있다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조용창 선생님 연주가. 그래가지고 1악장 끝나고 브라보 하면서 막 박수를 친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 치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면서 싸하다 이런 거. 너무 빨개지면서 이 공연을 이러면 망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딱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성장한 거죠. 근데 지금 되게 좋은 말씀 하신 게 네.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 또 기획하는 분, 정말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 또 서초동 법 쪽에 계신 분. 결국엔 저희들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고 전공일지언정 또 다른 솔루션이 생각난 것 같아요. 관객분들에게 연주회를 많이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더 많이 더 느껴지고 그 문화를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연주도 꼭. 네. 아무튼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첫 번째 1회에서 저희가 이제 연주자들의 에티켓을 해가지고 연장선으로 이제 관객분들의 에티켓을 이야기해봤으니까 또 이런 것들이 많이들 보시고 나서 연주회 가기 전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공연장에서마다 달리 공연을 관람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콘서트 같은 데 보면 항상 기침을 다 참으시나 봐요. 그래서 악장 사이 때 유난히 기침을 되게 많이 해요. 막. 네. 나오고. 전통음악 중에 가장 긴 음악 장르는 굿 음악이에요. 굿 음악 같은 경우에는 3일씩 하고 그래요. 계속 2박 3일을 밤새. 너무 좋아요. 등장하는데 박수 쳐주면 막 너무 좋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바그너가 사실은
못됐네요. 이코 박은호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 끝 이거 없어요?